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한강의 작품을 다루네요.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오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쌤은 이거 보면서 너무 슬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저는 슬픈 이게 저는 사실 한강 책을 안 읽어요 제가. 왜요? 제가 한강 책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 때 그 수업 시간에 이 내 여자의 열매라는 책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이때 영문학과 서울대 영문과 그때 교수님이셨던 이성원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이 한강의 소설을 다뤘을 때 저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한강이라는 작가를 처음으로 딱 다루시면서 그때 그 이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휘를 되게 잘 쓴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하고 몇 명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강이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이 딱히 막 이렇게 되게 과장되게 묘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읽는 게. 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한강 소설을 안 읽었어요. 그거 읽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한강 소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 책을 집에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보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채식주의자 보고 나서 이 책을 또 보고 뭐 히라버 시간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집에다가 놔둔 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 채식주의자를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한강 소설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일단 저는 두려웠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슬픔 감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은 그냥 뭔가 되게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정말 필연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강은 약간 재능이 부럽기도 하지만 부러워요. 재능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축복을 받았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 되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책을 고등학교에서 그 한 학기 독서 목록으로 지정한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네, 추천도서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추천도서로도 매우 자주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왜 이 소설을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했어? 라고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신다면, 질문을 하신다면 이게 요즘 유행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책도 읽힙니다. 요즘 고등학교에 가서 한 학기 책 읽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리포트를 낼 때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거기에 관련된 형태의 에세이를 씁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천재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일단은 슬픔의 감정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런 책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분노의 느낌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기억을 소환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기억을 막 소환해내는데 이게 이제 막 저의 몇십 년 전의 삶으로 막 이거를 이렇게 막 소환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뭐 그 고향이 광주도 아니고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광주를 점령했다고 듣고 자란 그런 어떤 학생이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꼬맹이였는데 꼬맹이가 뭐 광주에 난리가 났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큰일 났대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광주에 공산당이 쳐들어왔대 뭐 이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러고서는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대학에 입학해서거든요. 대학에 입학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 도요를 쫙 해놓습니다. 광주 사진전을 쫙 걸어놓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광주 항쟁에 관련된 노래를 딱 이 선배들이 딱 도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여기 사진을 쫙 그려놨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받은 제 문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분노를 그때 한번 느껴봤어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사진으로부터 저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공부와 담쌓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의 저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모르는 그 기억이 막 확 되살아나요.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제가 그때 봤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천재입니까? 잊고 지났었던 한 인간의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에게 소년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학적 재능과 천재성이 있겠구나. 정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 한강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인 거고, 그거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로서 이러한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지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이 글의 힘이라는 것들도 나는 우리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천재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소환,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시금 분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한번 바라봐 주신다면은 아마 의미 있게 이 책을 한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총 6꼭지로 되어 있죠. 예.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좀 책 소개 좀 한번.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소설책을 소개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뒤에 신영철 씨가 써놓은 추천사인 것 같아요. 추천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영철 씨가 이제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이 사람 저기 노래패에서 활동하면서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써놓은 소년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가 딱 중간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날 파괴된 영혼들이 못다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인간 존엄의 위대한 증거들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들이 본인도 신영철 씨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있어요. 정말 사진이 그대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언제였냐면 2장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그러니까 1장이 어린 새, 2장 검은 숨, 3장 7개의 뺨, 4장 쇠와 피, 5장 밤의 눈동자, 6장 꽃핀 쪽으로, 그 다음에 에필로그까지 이제 거의 7개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에필로그도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근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1장을 읽다 보면 되게 평범해요, 소설이. 약간 이건 한강 스타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이렇게 대화와 대화가 연결되고 있는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비워놓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와 대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를 보면은 이게 분명히 화자가 너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인칭의 시점을 갖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죠. 대체 얘를 관찰하고 있는 얘는 누구야?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1장을 한참 그걸 궁금해하면서 읽었어요. 네. 대체 이건 왜 너를 보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2인칭 시점을 택할 때 2인칭 시점에서는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행동들을 그냥 묘사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첫 번째 글에서 2인칭인데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계속 너는 어떻게 생각했었다, 너는 어떤 식이었다, 이렇게 읽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건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2인칭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야? 근데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었구나가
그때 딱 떠오른 거죠. 예. 그래서 2장을 읽다가 다시 1장으로 넘어서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친구가 한쪽에 다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문학적으로 장치가 되게 잘 돼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되게 약간 신기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아마 한강이 궁금해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고 내가 어쨌든 읽었을 때 그 느낌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때 그 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전체 다 읽는데 다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읽으면서 와 내가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소설을 읽으면은 그 하루가 막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쁘게 뭔가 마음을 막 누르는 건 아니고 저는 5.18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공산당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광주 그 항쟁이 있었을 때 전 되게 어릴 때였고 물론 제 고향은 전라도긴 하지만 광주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받을 일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광주 항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항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마 지역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고 아니 그런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공산당 얘기를 저희 고향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주는 항상 광주에 전두환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색깔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 뭐 나중에 가서 되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뭔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책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뭐 찾아간다거나 뭐 망월동 묘지에 가본다고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 내가 망월동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 정도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되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처음에 거기서 친구를 찾아다니던 사람과 거기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주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같은 걸 보여줬는데 저 이걸 보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배 중에 이제 광주 출신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광주 출신 후배들이 그냥 괜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광주에서 뭔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어느 일정 부분의 상처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남아있죠. 그냥 그 친구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 스스로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1장과 2장 넘어갈 때, 그 단순한 어떠한 그 5.18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 문학적 가치적인 형태로서 이 한강의 천재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정말 이야기를 잘 풀어간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A와 B가 있어요. 근데 소설의 시작은 A로 시작을 하죠. A가 B를 찾는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찾는 A의 노력이 A의 어떠한 지칭을 너라는 지칭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B가 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하면서 결국 이 두 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57쪽에 가면은 저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단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이 간단한 표현들로, 이 짧은 언어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이 짧은 어떠한 구사된 표현으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천재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또 충격적이냐면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낯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기억이 소환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사진, 그러니까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없는 얘기를 갖고 묘사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인정된 사진전들에 나온, 국가가 인정한 그러한 형태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의 한 꼭지들을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을 맞고 들어가니까 들어간 구멍은 작은데 나온 구멍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표현들을 하면서 나타난 어떠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힘들죠. 힘들지만 이제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억의 소환이 새록새록 됐어요. 읽을 때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돼요. 심지어 이제 출판사에서 왜 검열 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열을 딱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열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썼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썼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꾸 검열을 받아. 그러면 이제 검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이 너무 이제 검열을 뭐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보고 검열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막 이런 거. 네. 그런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미국 이름으로 똑같은 내용을 살짝만 바꿔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야? 그러면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한 게 여기 나오거든요, 내용에. 그래서 미제를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그 얘기 요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때부터 미제를 좋아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나오고, 학교에 막 원래 들어와가지고 막 전투경찰이 막 상주하고도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노동운동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계피복 이제 결국에 관련돼서 광주로 흘러들어가니까 선행적으로 그 이전 기억들도 소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나 나오잖아요. 그 여자 나오는데 그 여자 그 두 명의 아이의 나의 누나로 나오는 그 과정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과정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80년 광주 이전의 일이었죠. 그 이전에 이제 노동운동 속에서 만들어졌었던 그런 어떠한 사건들이 이제 맞물려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되게 많이 했구나. 그리고 주어진 정확한 자료만 갖고도 아주 제한되고 경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정확하게 그 시대의 자료만 가지고도 문학적인 형태의 상상을 표현해서 이러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책이었다, 저한테는.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은퇴를 해도 소설을 쓰면 안 되겠구나. 제가 원래 역사 소설을 좀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너 그러지 말고 역사 소설을 읽어라.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니 뭐 역사 소설이야 뭐 여러 그쵸? 가지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갑자기 또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게 김진명 같은 작가도 있는 거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다 어젯밤에 이거 보고 잘 때는 이제 뭐 소설 같은 거 이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 다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6개의 꼭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6명의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에 관련된 연결성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 발상 자체가
소설적 장치 자체가 참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발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6명을 어쩔 수 없이 6명이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발상을 한다.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만들겠죠. 그럼 이야기 구조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지가 되면 다른 사람 한 명을 끼워 넣고 그 사람 얘기에다가 다른 또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필요하면 그걸 끼워 넣고 하다 보니까 6명이 됐고 정말 딱 6명이어야만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구성 자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강의 소설에서는 사실 등장인물이 전체적으로 다른 소설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등장인물이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지금 이 책은 등장인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등장시킬 때는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에세이를 쓴다거나 또 뭐 글을 쓴다거나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역사랑 연결시키는 것도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책의 문학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이 책의 화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이 책의 화자는 그 당시의 역사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각각의 그 화자들의 효과, 각각의 화자들이 이야기함으로써 그곳에 어떤 부분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효과들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분석한다고 뭔가 우리가 이 책을 분석한다고 해서 뭐 그 책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오는 느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느낌을 이제 책을 리뷰를 할 때나 아니면 에세이 쓸 때 느낌 그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이 느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느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그걸 건드렸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에세이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글의 어떤 구성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라라랜드도 떠올랐어요. 라라랜드. 라라랜드? 네, 그 라라랜드를 보면서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제 인생에서 딱 한번 그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스크바 영화학교에 가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배고프게 살았을 텐데 그죠?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러시아에서 보드카 먹다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발견됐대 이러면. 그렇죠. 시베리아에 있었대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처음으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와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블루 레드 화이트 3색 시리즈. 예, 압니다. 예, 그다음에 그 레오 카락스 감독, 뽕네프의 연인들, 그와 나쁜 피를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너무 그동안 풍요롭지 못하게 살았구나. 나쁜 피를 보면서 인간의 어떠한 무용과 행위가 언어적 의사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막 받고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블루 레드 화이트에서 그 레드에서 첫 장면이 이제 레드인가 화이트인가에서 이 줄리 델피 나오는 게 레드죠. 네. 그 여자 빨간색 사진. 그거 한때 제가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그거 막 사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그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그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선이 가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상을 표현해내는 정말 재밌는 영역이구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공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가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재들이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이제 잊고 있다가 라라랜드라는 또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왜 우리가 키스를 하게 되면은 남녀 키스하면 하늘을 푹 뜬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라라랜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둘이 막 그 하늘을 붕 뜨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정말 천재들은 다 달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싶은 그러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한강의 그 소년이 온다의 어떤 글의 구성들 어떤 하나의 내용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구현해내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나 청취자분들도 지금 세훈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더 의미 있게 이 책을 좀 즐겁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강은 원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소설로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소설처럼 보이는데 이걸 시로 읽기 시작하면 그냥 시처럼 읽혀지거든요. 네. 한강 소설이 되게 독특해서 물론 한강이 시집도 내고 재작년에도 시집 한 권 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집도 내고 있지만 한강이 갖고 있는 재능은 그러니까 서사시를 쓰는 재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시에다가 소설과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작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어머니가 그랬나? 한강 어머니가 예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쓴 글은 쉽게 잘 읽겠는데 딸이 쓴 글은 못 읽겠다고. 엄마가 왜 그래 자꾸. 엄마 딸 책 안 팔리게 진짜.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줄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한강의 문체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대중적으로도 잘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읽기 되게 편한 책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읽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없어요. 책이에요. 근데 한강의 다른 소설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전체 줄거리가 뭐지? 이게 이런 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초기의 작품들, 뭐 내 여자 열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히라버 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채식주의자도 사실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서사적인 측면에서 막 줄거리를 쭉 연결시키는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한강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책들에서 사실 더 잘 드러나는 건 사실인데 소년이 온다 같은 책들은 그런 데다가 접근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입문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다른 소설들을 읽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먼저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강 아마 이렇게 서점 가시면은 그 시 파는 가판대 있잖아요. 시가 올려져 있는 가판대는 보통 한강 시집은 하나씩 있습니다. 보통 올라와 있어요. 한강 시집 잘 팔리거든. 멘부커 상이니까. 세계 3대 문학상이잖아요. 예, 안 그래도 멘부커상을 온 이제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다가 멘부커상은 작년 멘부커상 노미네이트된, 그러니까 상을 받은 건 아니고 노미네이트된 작품 중에 그래픽 노블이 이제 멘부커상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픽 노블은 과연 소설이냐 아니냐, 만화는 문학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은 어쨌든 문학의 한 장르이지만 그냥 문학, 그러니까 원래 문학이라는 건 우리말로 문학이라는 것과 서양어에서 문학, 리터러처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문학, 리터러처라는 것의 범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책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문학이라는 장르에 정말 적합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설명해 가고 인류의 어떠한 문명의 어떠한 축적된 결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안 읽었던 제 자신, 문학을 경시하고 도대체 문학이 세상의 변화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시건방을 떨고
문학 작품을 읽는 시간에 확실한 분석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회과학을 읽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참 그 무식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얼굴이 화끈거림이 덜하는 거죠. 사람 다 그래 뭘 모를 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데 야 이걸 제가 만약에 그 직전에만 이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물론 그런 말들을 안 했겠지만 정말 대단한 형태의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건 하나의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문학이 오랜 동안 가치를 가진 그 이유 그리고 모국어의 언어로서 작성되어지는 문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맞아요, 그거. 가장 명확한 이해를 한강이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게 재능을 주신 신께 감사하고 그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글을 쓴 한강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뭐 물론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신께서는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한다라고 했을 땐 여기 심리학적 기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문학의 기제, 문학의 방법, 시와 소설에 대한 내용들도 만들어지고 정치학 전공하는 학생들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갖다 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경제적인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화 전공하는 학생들, 문화 전공하는 학생들대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의학, 생명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인간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소설 속에서 만약에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어떤 에세이적 소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네.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저는 한강 책을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지금 저는 이 한강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년이 온다는 정말 뻗어나가야 되는 거고 노벨 문학상은 이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책을 읽고 전 인류가 대한민국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흘린 그 피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느낌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내용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어떠한 가장 그 충격적이거나 혹시 어떠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다시 펴기 싫은데. 정말 완벽해 우리 훈쌤은 정말. 나 이거 다시 펴는 게 이렇게 한 번 다 읽고 더 이상 내가 이걸 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다 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찾아서 뭔가를 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펼 때마다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읽어주셨던 검은 숨 부분 그 부분들이 사실 눈에 제일 잘 띄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혼이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은 우리 몸과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가, 혹은 영혼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느낄까 같은 것들 되게 상상을 잘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혼이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타들어간 모든 이제 화장을 한 후에 탄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아까 읽어주셨던 뒷부분인데요. 그러니까 62페이지에 가면 이제 본인이 몸하고 떨어졌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디로 갈까? 나는 자신에게 물었어. 누나한테 가자. 하지만 누나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나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아직 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막 가다가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저는 사실 제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물론 쭉 내용이 분명해지고 너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죽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 거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쏴서 죽였는지 영혼은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찾아갈 수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분명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
라고 봐. 그거를 딱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한강의 모습이라 한강의 이야기라면 저는 그 부분에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한강의 표현에 매료가 되었거든요. 매료가 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완벽하게 있음직한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그냥 옆에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 소설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진짜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싱크로율 100%의 묘사적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85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녀는 물걸레로 구석구석 방을 훔쳤다. 걸레를 빨아 널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직도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아무것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허기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부쳐준 올뱃살을 공기에 담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묵묵히 쌀알을 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팠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가족이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배가 고파. 이런 얘기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도 덜도 차지 않고 딱 과하지 않게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는 것들이 정말 그리고 모든 글 자체가 그러니까 차고 넘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또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메시지도 많이 던지잖아요. 95쪽에 보면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은 뭐냐? 인간은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글의 작품이 너에서 나에서 점점점 우리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결국은 광주가 80년 광주가 광주만의 문제이고 희생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가야 될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설명을 해내고 싶고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고 싶고 또 만약에 그렇게 의미가 확대돼야만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출판사 안 봤어요. 출판사 안 보고서는 다 본 다음에 나도 출판사를 갖고 있으니 그래 이런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해서 딱 봤더니 그럼 그렇지 창비였더라고요. 예, 대형 출판사니까 가능하구나. 그래서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좌절했어요. 아니 요새 출판사들 쓰지도 못하고 많이 내요 이런 거 쓰지도 이런 못하고 식의 소재를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출판사를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한강의 작품입니다. 아니 한강의 작품은 한강한테 가서 계약을 못 하지. 만나지도 못해. 우리는 만날 계약을 할 수 없어. 있겠지만 뭐 만난다고 뭐 팬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아갖고 아니지 팬입니다 이러면 출판 계약을 못 하는 거고 이제 왜 내가 너의 책을 출판해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 전 떨려서 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인이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막 그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시기 질투가 생기세요? 아니면은 막 좋으세요? 저는 거꾸로요. 전 진짜 좋아요. 막 환장하게 좋아요. 막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누군가 쉽게 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요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응? 저는 그래서 메시가 정말 좋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썼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천재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부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한강의 재능은 부럽지 않아요 저는. 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좋은 거야.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어떠한 글과 문화적인 내용을 우리는 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찌 본다면 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재능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즐겨 보는 거죠. 예. 뭐 동시대에 메시가 그러니까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메시와 동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메시의 경기를 결과를 모른 채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조던 알잖아요. 마이클 조던. 예. 마이클 조던 시대에 결국은 농구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농구를 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농구에 관련된 댓글이 있을 때 어떤 댓글이 있냐면 니들이 조던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인 거고 저는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시를 조던이랑 동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떠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한강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신간의 소설을 막 쓰잖아요. 제가 사실 한강 이전에 제일로 좋아했던 소설가는 하루키예요. 예, 저는 하루키 작품을 다 봤거든요. 하루키 신간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막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루키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느낌이 있는 그것도 무엇보다 한국어인 모국어로서 어떠한 글을 쓰는 어떠한 작가를 만나가지고 왜 이런 거 진작에 안 봤지? 역시 나는 소설을 그동안 좋아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한 반성의 시대를 가졌죠. 뭐 책도 안 읽어 안 펴 막 지금 이거 지금 보여주는 뭐 이런 방송 했으면 아마 영혼이 없어 막 초점이 막 고문이야 고문 이러면서 막 나에게 왜 이런 고문을 하지? 고문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학교들이 선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정 학교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독서 방송에서 뭐 한 몇 주 동안 몇 주는 아닐 것 같아요. 몇 주 정도만 해서 아마 그 학교가 이제 이런 책을 갖고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신의 어떠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책들이 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이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학생들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청취자분들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뭐 생각이 같기 때문에 뭐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이미 하나의 문화된 힘이에요. 문화적 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작가가 유명해지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사회적인 힘이 됐어요. 구축된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 맨부커상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한국의 문단에 있어서 그리고 나이가 지금 현재 한강은 나이가 49세잖아요. 그래서 7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인생에서 거대한 작품을 한 10년이 뭐야, 그죠? 예,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성장해가는 과정들 자체가 어찌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가야 될 한국의 어떠한 출판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 어떤 우리의 문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어떠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저는 교양 수준에서는 필독적인 형태의 수준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봐야 되는 책. 우리가 정석은 힘들어도 풀잖아요. 응? 정석 요새 잘 안 보더라고요. 그쵸? 그래,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어떠한 정도로 진행을 해야지. 세훈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저 아까 얘기하다 잠깐 울컥했는데 네. 안 울길 다행입니다. 울 뻔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 울음을 방송 더 하면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보여주는 유튜브로 해가지고 세훈 쌤 우는 거
이거 정말 막 순간 뷰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뭐 눈물은 안 났어요. 막 저의 어떤 감정선은 이런 것을 보면 눈물이 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고 복수하고 이런 걸 막 떠올리는 거 보면은 저는 역시 아직도 아직 멀었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걸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 훈쌤이 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고요. 제가 마무리를 준비한 말은 우리 훈쌤 앞에서 문자를 쓰긴 좀 그렇지만은 칸트의 이야기예요. 칸트가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온 세계이죠. 근데 이 섬이 무너질 때, 이 섬이 바다에 잠길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결국은 세상이 무너질 때 넌 뭐 할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칸트가 얘기한 것은 섬에 남아있는 사형수를 모두 사형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명령과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칸트의 어떠한 명령적인 형태의 어떤 철학적 세계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세계가 무너지고 죽으면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못한 거니까 결국 사형수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수행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결국 마지막 한 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무를 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사회에 그러한 형태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간절한 꿈을 한번 청취자분들과 함께 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저희의 방송을 지키고 이러면서 한 사람은 울까봐 한 사람은 욕할까봐 이러면서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떠한 학교들은 이런 책을 한다. 이런 책을 가지고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취지로 오늘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교육진담에서 다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